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상원은 표 차이는 작았지만 신속하게 채무상한선 협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의 신용등급 불안정 때문에 미국과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는 일은 안 일어나게 됐습니다. 5월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33만 9천 개로 전문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실업률은 올랐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이달 중순에 이자율 인상을 일단 중단할 것이라는 예상에 도전일 가능성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또 넘어졌습니다. 연설문 프롬프터를 고정한 무거운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고, 이 사건은 또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슈를 부각하게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기밀 서류 케이스에 대해 법무부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뉴스가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일상적인 거짓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큰 소송으로 돈을 물게 된 팍스뉴스는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큰 거짓말은 편집해서 도려내고 방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교사 봉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공화당의 약 반은 전국적으로 유행이 돼버린 책금지에 반대합니다. 이상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한 식당들이 2023년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한인 셰프가 주도하는 브라질 수상식당이나 크레인에 매달려 하늘에서 고급 음식을 먹는 식당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 전국 스펠링비 우승자는 14살의 플로리다 주 중학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거의 보장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완벽한 아무리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종합한다 할지라도 결론을 내리는 듯한 예상 이런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하원에 이어서 연방 상원도 보장이다, 통과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숫자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60표가 있어야 상원의 3분의 2 채무상한선 협상안, 재정 책임 법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통과하게 되는데 겨우 60표보다 3표 많은 63표였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이 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원에서는 이제 과반수만 통과되는데 317표, 과반수가 218표인데 그래서 압도적인 표 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 민주당이 많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게 중요했는데, 상원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상원은 하원보다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단 3시간 만에 투표를 했고, 3시간 만에 투표를 했다는 것은 일단 본인이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대하는 이유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표현을 하라고 기회를 주고도 통과될 만한 표가 확보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한 겁니다. 어제 상원에서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11개의 수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일부는 린지 그레이엄, 일부는 랜드 폴, 이렇게 자유주의자이건 아니면 군 출신이건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상원 의원도 수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1개의 수정안이 금방 전부 부결됐습니다. 만약에 11개 가운데 단 1개라도 가결됐다면 하원에서 통과시킨 채무상한선이 다시 무효가 되고 하원으로 보내져야지 됩니다.
거기서부터 수정을 해서 표결을 거친 뒤에 상원으로 다시 넘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월 5일, 오늘이 금요일이고 일하는 마지막 날인데 날짜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이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가 다 알아서 63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11개 수정안 의원들의 자신들의 그 정책에 관한 표현도 충분히 하도록 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저는 오늘 서명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뉴스에서 멀기 때문에 딱 서명하면서 대통령도 한번 폼 잡아야죠. 하원 의장만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폼 잡으면서 그 뭐 국민들에게 뭐 말도 좀 하고 멋있는 말.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맞네요. 오늘 동부 시간으로 7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이제 4시에 어떤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든지 제가 지금 짧은 자막만 시간 자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연설이 포함되든지 중요한 것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서 미국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세계를 막 경기불안 같은 데 빠뜨리게 하는 채무 불이행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선에 나가는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공과 같은 것들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51명, 다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좀 민망한 2표 차이의 다수당이잖아요. 51대 49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46명, 민주당이 44명이고 정확하게 2명은 이제 또 다른 무소속이 2명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은 17명만 47명 가운데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17명만 지지를 했습니다. 보면은요, 책임 있는 재정 법안이라고 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에서 원했던 것이 빚을 올리는 대신에 빚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그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에 앞으로 지출을 줄여라 연방정부에서. 그런데 의미 있는 지출 줄이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연방정부에서 돈을 쓸 때 그 돈의 3분의 2가 은퇴연금과 나이 드신 분들 수입에 상관없이 의료보험하는 헬스케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떻게 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반대로 뭔가를 지출을 줄이려면 수입도 늘리면서 지출을 줄여야 그게 균형이 맞는 건데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세금 인상은 그것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치 극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반대한 의원들도 있는데 반대한 의원들 보면 전부 진보적인 주 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존 페러만이라는 펜실베니아주의 초선 의원이죠. 부지사를 했다가 53살인데 심장질환으로 선거하는 그 해에 뭐 말도 어눌하고 해서 상대 후보와 토론도 한번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도 의원이 되자마자 또 몇 개월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고 좀 휴직을 했었던 바로 그 존 페러만이 펜실베니아 반대표 던졌고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도 뭐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원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고 또 다른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레곤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여기다가 항상 민주당과 같이 일을 하는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요. 공화당도 역시 상원 의원들도 하원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 지출 줄이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공화당의 예비선거 얼마 전에 예비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을 한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겨뤘었던 플로리다주의 마크 루비오 역시 예비선거에서 겨뤘었던 테드 크루스, 텍사스주 이런 의원들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너무나도 가까운 조시 하울리라든가 린지 그레이엄 군 출신이니까요. 랜드 폴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이건 결정을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경제 지표가 하나가 발표가 된 것이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5월 달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33만 9천 개인데 조금만 더 보탰으면 거의 전문가 예상의 2배가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이 한 19만 개 정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리하여 이만큼이나 놀랄만한 강한 일자리 증가다. 이게 이제 NPR 방송의 표현이었고요. 그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체는 또 다른 분석도 내놨는데 일단 이자율을 10번 연속 인상을 했었어도 또 은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도 부채 상한선에 대한 걱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일자리가 전문가 예상보다 거의 2배가 많은 33만 9천 개가 만들어졌고 그게 전반적으로요. 건축은 좀 만들어져야지 되죠. 그래야 집값도 내려가고 사람들이 좀 집을 살만한 사람들이 좀 꿈이라도 꿔볼 수 있으니까요. 그 밖에 헬스케어, 호텔, 식당, 레저 등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업률은 좀 약간 트리키한 부분이 있는데요. 3.4%에서 3.7%로 5월 달에 올랐는데 이건 이제 역사상 가장 실업률이 낮았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실업률이 많이 올랐답니다. 5.6%까지 올라서 어느 정도 실업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노동 참여율이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는다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일자리를 계속 찾고 있는 사람들 62.6% 그럼 괜찮은 편이었고요. 임금도 중요합니다. 조금 임금은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5월 달에 0.3% 4월 달에 비해서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3% 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중순에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보고서가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마지막 나오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노동시장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였었죠. 인플레이션도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 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확 내려가지는 않고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보도를 하기를 이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변동을 좀 스킵할 것이다. 일단 중단을 할 것이다. 중단하고 심지어 올해 말부터는 내릴 것이다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자율을 또 올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6월 13일, 14일 화요일, 수요일인가 보죠. 이틀 동안 미팅을 하고 있는데 중단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도전적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아직도 한번 스킵해 보겠다. 왜냐하면 6월 달 이후에도 또 그 공개시장위원회 미팅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스킵해 보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 적어도 오늘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표되기 전보다는 이자율을 또 올릴 것도 같아 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면 올해 말부터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이자율 인하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꿈도 혹시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많아졌지만 지금부터 이제 오늘이 며칠인가요? 6월 2일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연방준비제도가 또 꼭 하나의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달라진 것은 어제와 오늘, 어제까지는 중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면 오늘은 그 중단할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계산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아니면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그러나 그래도 중단할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어제 높았던 것보다 낮아졌다.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연방 상원 의원의 채무 상한선 인상도 다 예상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넘어진 것이 더 중요한 뉴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 얘기죠. 뉴스가 됐건 정치가 됐건 사람 사는 스토리는 다 얘기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이지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제가 세이지 변호사 그룹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제일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민병수 변호사님이 사망하셨답니다. 올해 90세고 보통 이제 저희가 뉴스를 하면 저도 과거에는 뭐 많은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도 인터뷰를 했고 한국의 정치인들도 인터뷰를 했고 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인터뷰를 했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정말 뭐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고 하시면서도 꾸준히 수십 년을 변함없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본인이 좀 어떻게 잘나 보이려고 하는 일이라든가 생색을 내보려고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민병수 변호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굉장히 온화하시고요. 조용하시고 그런 성품이신데도 수십 년 전부터 막 활발하게 움직임이 크신 분도 아닌데 조용하지만 한인들의 일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본인의 일이 아니라 너무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수십 년 세월이 흐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시고 하셔서 이렇게 안대, 검은색 안대를 하고 다니셨고 결국은 오늘 이제 뭐 폐렴 증상 등으로 사망하셨다 하는 그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국일보 오늘 일면에 실렸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런 민병수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조용하게 생색 안 내면서 뒤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과 그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타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한인타운이 더 발전하는데 이분이 아마 힘을 많이 보태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병수 변호사님 그 원하시는 그대로 존재를 원하시면 존재, 비존재를 원하시면 비존재, 원하시는 그대로 아무튼 그대로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그대로 아무튼 조의를 표합니다. 굉장히 품이 있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또 넘어졌습니다. 물론 어제는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 넘어질 만한 비디오를 보면 한 전체적으로 4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넘어질 만한 하기는 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한인 학생들도 뭐 20몇 분 졸업을 하셨다면서요. 연설을 하고 뭐 졸업식은 전체적으로 한 5시간 정도 됐고 900 몇 명의 졸업생들과 일일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러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악수를 끝내고 뒤에 있는 자리로 들어가서 앉으려고 가다가 확 넘어졌는데 넘어지니까 금방 이제 경호원 2명이 달려왔고 공군사관학교니까 그 학교 관계자도 와서 좀 부축을 받으면서 금방 일어나서 바로 뒤에 있는 이제 본인의 자리로 가는데 넘어져서 부축을 받고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 저 뒤에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보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악보 같은 거 놓고 하는데 뭐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기울으면 그런 것처럼 모래주머니 아주 굉장히 꼭 모래는 아니지만 아주 무거운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대통령이 연설할 때 텔레프롬프터에 그런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해놓지는 않는데 어제는 보니까 검은색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2개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모래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1시간 정도 서 있다가 921명이군요. 모두 졸업생들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뒤에는 뭐 좀 농담도 좀 하고 하다가 공군기 타기 전에 뭐 본인의 자동차로 또 뭐 건강함을 과시하는 듯 좀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렇게 타기는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행기 그 트랩 올라갈 때도 그랬고 한 4번 정도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꼭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도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막 뛰어가
사고하다 넘어진 적도 있고 예전에 뭐 포드 대통령도 그랬고 또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무슨 사관학교였었죠? 그때 육군이었나요? 뉴욕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넘어지기도 비틀거려서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80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건강과 정신 건강이 전부 그 공격을 받고 있는 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건 뭐 당연히 또 이슈가 될 만하고요. 재선에 나가기는 너무 나이가 많다. 2월 달에 아무리 그 대통령의 그 주치의가 건강 상태가 대통령을 또 다른 4년을 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왜 자전거 타다가 페달에 걸려져서 또 금방 펄떡 일어나고 뭐 이랬던 적도 있었죠. 해서 어제 굉장한 이슈가 됐었는데 처음에 막 이 내용이 나오고 비디오가 막 돌 때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친 바이든, 반 바이든 해서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엄청나게 넘어져서 뭐가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금방 그게 드러나는 일인데도 언론은 그럽니다. 그럼 그 순간만 본 사람들은 딱 그 순간만으로 그 인식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금방 아무튼 뭔가에 걸려서 넘어졌다. 걸려서 넘어졌어도 그게 뭔가 뭐죠? 순발력이 있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 같은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적인 거 뒤로 가고 연결해서 이것도 좀 전에 나온 뉴스인데 연방 법무부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기밀 서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시시콜콜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뭐 그런 무게감도 없다는 것이 되겠죠.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집에서 뭐 그라지에서 뭐 자동차 있는 데서 그 오픈리 이렇게 기밀 서류 같은 거 발견된 것 그 이후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본인의 변호팀에게 의뢰를 해서 인디아나주에 있는 집 그리고 무슨 다른 곳에 사무실 같은 곳을 전부 봤잖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딱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삿짐 뭐 옮길 때 실수한 것 같다 해서 바로 연방 그 관계 당국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조사를 하고 하다가 이게 이제 뭐 꼭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져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내서 신고한 거니까 뭐 당연히 뭐 기소 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로 다음 주 7일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딱 선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막 특별검사 임명해야 된다고 엄청 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한인 검사가 임명이 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뭐 어제 오디오까지 나왔잖아요. 기밀 서류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거 두 사람은 특별검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명이 됐고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케이스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출마 선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오피스도 조사했는데 워싱턴 오피스에서는 없었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넘어지는 모습 나오네요. 아마 어제 팍스를 보셨던 분이라면 엄청 저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화면도 매체에 따라서 달라요. 그 화면을 보여주고 모래주머니도 같이 보여주는 게 맞죠. 이 케이스에는. 그리고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딱 걸려서 넘어진 상황이니까. 그런데 대체로 바이든이 너무 아니야. 재선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밀고 있는 매체들은 또 모래주머니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래주머니가 옆에 프롬프터 그 아래를 딱 그 검은색이에요. 두 개인데 하나에 걸려서 넘어진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전 같았으면 이게 엄청 뉴스가 됐을 텐데요. 어제 이제 팍스 뉴스가 미리 테이핑한 겁니다. 지난번에 CNN의 그 타운홀 미팅은 라이브였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이오와주에서 이제 그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미리 녹화됐던 것을 션 해니티와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를 뒤에서는 욕하고 하다가 어제는 완전히 또 트럼프의 홍보 대사가 돼서 인터뷰하는 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더 많은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요.
1시간짜리로 편집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야. 너무나 이제 너무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것도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요. 많이 익숙해지긴 했는데 어제 눈에 띌 만한 것은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내가 대통령인데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앞에 모인 타운홀 미팅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했겠죠. 팍스가 도려낸 거죠. 왜요? 전 같으면 도려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미니언 그 보팅 시스템과 소송에서 뭐 거의 8억 달러를 지금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팍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어제 없었고요. 굉장히 오래됐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라이브 타운홀 CNN과 한 게 2주일밖에 안 됐어요. 참 나원. 팍스는 아무튼 다시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또 스마트 매트릭이라는 또 다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또 다른 그 투표 회사 이거 더 액수가 더 크던데요. 소송 또 걸려 있으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선거에 대해서는 그 같은 것은 싹 도려내고 했고 앞으로도 타운홀 미팅 같은 거 라이브로 하기 힘들겠는데요. 팍스는 대신에 부정선거 대신에 뭐 바이든 그 대통령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국경벽 트럼프 전 대통령 첫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웠었던 것 아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팍스의 시청자에 딱 맞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어제 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 아기의 숨통을 끊기를 원한다. 닥터 한 명도 아니고 닥터스 S자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밀문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밀문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을 피하면서 CNN 방송 타운홀 미팅에서 했었던 똑같은 얘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그 오피스에 뭐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그것도 꼭 또 차이나타운이라고 붙여요. 차이나타운에 기밀문서를 세이브해뒀다. 이 가짜거든요. 이런 가짜 주장을 그대로 또 이제 내보냈고요. 이제 션 해니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시 프로모터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넘어진 뭐 이런 것들도 그 앞에 션 해니티가 이제 딱 막 보여주고 해요. 그리고 무슨 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나도 뭐 넘어진 적이 있었고 션 해니티에게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 바이든 넘어진 거 가지고 그거를 조롱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나도 넘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션 해니티가 그 트럼프의 비서도 아닌데 옆에서 비호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손잡이가 없는 그런 곳으로 좀 비스듬한 곳을 걸어 내려가다 그랬잖아요. 당신은 손잡이가 없는 그런 곳을 내려가다 그랬고 당신은 그때 그 슈즈가 그 뭐죠? 그 드레스 슈즈. 지금 신고 있는 것과 같은 드레스 슈즈를 신었어. 그 드레스 슈즈를 신고 약간 비스듬한 곳을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미끄러운 거야. 이렇게 션 해니티가 일일이 다 트럼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얘기를 해줌으로써 다시 팍스와 트럼프는 서로 필요한 관계다라는 것을 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더군요. 이 특별검사 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와 만나서 자신의 그곳에서 내가 이거 기밀문서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 기밀문서임을 해제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해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오디오 테이프가 있는 거. 사실은 그게 어제 큰 뉴스였기 때문에 그걸 물어봐야지 되는데 션 해니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 앞으로 선거 유세에서도 미국은 굉장히 혼탁하겠구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스맥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워낙에 팍스의 시청자 그 비율과 뉴스맥스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도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설령 팍스의 그 진행자 가운데서 어피니언 리더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저울질도 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냐 아니면 이 디센티스냐 해서 어떤 사람은 둘 다 좀 비슷하게 가려고도 하고 그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물론 정말 저널리스트들은 뭐
마음을 정하지 않죠. 그냥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션 해니티가 본인의 편이 돼주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런 그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쨌든 팍스를 버릴 이유가 없고 팍스도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흥행을 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 마이클 그 스틸이라고 전에 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위원장 했었던 사람이 얼마 전에 한 얘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선거는 트럼프와 팍스의 관계는 독성인 관계다. 포이즌 그런 그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면 필연적인 관계이거나 앞으로도 이제 그런 뉴스를 지난 2년 동안은 조금 드물었는데요.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싶으실까? 한번 그런 뜻에서 전해드리는 뉴스 준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어떤 그 교육을 자녀가 학교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건 뭐 꼭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부모님들이라도 아, 미국 사람들의 그 생각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느꼈고요. 이게 조사가 1316명의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부모님 452분 그리고 선생님 510분 해서 오차 범위는 3%고요. NPR 방송과 입소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것인데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없다. 교사들이 일은 너무 많은데 봉급은 너무 적다. 이건 뭐 민주, 공화, 뭐 킨더가든부터 뭐 중학교 그 학부모 전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들이 더 많이 부모님들보다 우리는 너무 존경도 안 하고 일은 많고 돈은 작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교사들은 19%만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봉급이 적절하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30%가 적절하다. 부모님들은 34%가 적절하다.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93%. 그리고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성의 정체성이라든가 인종에 대해서라든가 무엇을 가르쳐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사의 판단을 믿는다 하는 분들이 뭐 공화 민주 다 합쳐서 무당파까지 합쳐서 과반수 이상은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지 되는가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뭐 다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지 되느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사가 결정을 해야지 된다.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가 결정을 해야지 된다. 거의 비슷하네요. 28%. 학교 교육위원회가 결정을 해야지 된다. 25%. 연방 입법부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야지 된다가 7%. 주의회가 결정을 해야지 된다도 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플로리다주, 아이오와, 텍사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조지아 이런 주에서 주정부가 많은 것을 지금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인종에 대해서, 노예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린 학생에 대해서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책을 금지해야, 어떠한 특별한 책은 금지해야지 돼. 얼마 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제 시를 읊은 그 시인이 쓰고 읊은 그 시도 금지됐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부에서 했으니까는요. 그 교실에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훨씬 안 많아요. 훨씬 안 많아서
그런 것을 그렇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가 65%고 나머지가 반대하는 사람과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65%가 그런 걸 교육부에서 그렇게 맘대로 하면 안 되라고 하는데 공화당 가운데서는 3분의 1 이상이 책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비슷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차이가 크고 그리고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부모라 할지라도 그건 좀 이른 것 같은데 반대한다던가 이러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인종에 대해서는 비교 인종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과거에 노예제가 있어서 뭐 이렇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막 협곡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엄청나게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부터의 위협도 없는 생긴 모양 자체가 그 협곡, 절벽 이런 곳에 매달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식사하고 싶으세요? 드링크? 하늘에 매달린 테이블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Dinner in the Sky라는 식당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데 크레인으로요. 저기 위에다가 매달려 놓고 너무 무서워요. 거기 이제 매달려 놓고 뗏목 같은 게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막 그 협곡에. 그리고 막 뭐 제대로 갖춰 입은 요리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막 뭐 10명도 넘는 것 같은데 앉아 있는데 음식을 온갖 고급 음식을 다 서브한다고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뭐 남극 대륙의 저쪽 극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바다 16피트 아래의 산호초 사이에 바다에서 그 터널을 딱 만들어서 거기서 가든인 거예요. 산호초 가든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천정이고 옆이고 보면은 물이 있고 뭐 산호초가 있고 야 이런 데도 있고 또 카타리나 제도의 어느 곳은 휴화산. 휴화산에서 닭고기를 막 굽는 거예요. 닭고기를 구워서 먹기도 하고 스테이크도 그 휴화산에서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런 거. 이상하다 못해 무서운 식당들. 이 경험이잖아요. 이건 식사가. 그게 2023년도의 트렌드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음식 트렌드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못 누렸었던 이걸 이제 한번 싹 프로모션 비슷하게 해서 그분들을 식당 쪽으로 외식을 이제 아내가 아니라 다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일종의 쇼죠, 이것도. 아니, 다 쇼는 아니지만 음식이 있고 서브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방이 있고 하니까 부분적으로는 보여주는 쇼, 크레인으로 다 매달려가지고 식당에서 뭘 먹고 하는.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저는 못 봤는데 영화 메뉴라는 영화가 그렇다면서요. 아주 그냥 막 코펜하겐 외딴 섬에서 고급 레스토랑에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미스터리 이런 영화가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식당들이 뉴욕타임스가 2023년도에 트렌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도요. 세상의 끝 식당 제목을 어떻게 붙였던가요? 뭐 The End of the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셰프들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쫙 있는 식당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랑벽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새로운 곳 남이 안 가본 곳에 가보겠어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모든 것들이 사진 찍기이기 때문에 돈은 많고 젊고 인스타그램은 하고 하는 사람들 사진 찍기 용으로도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요. 제가 한 사람을 보니까 크리스틴 캐쉬라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아메리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메리칸.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39살이라고 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시면 비디오도 있어요. 이분 거 뭐 한 44분짜리에도 있고 1분 40초짜리 따로 떼놓기도 있는데 크리스틴 캐쉬라는 이 셰프는 태어나고 나서 4개월 만에 미시건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시카고의 유명한 음악이 아니라 음식 스쿨 나오고 해서 있는데 이분은 정말 상도 많이 받은 탑 셰프인데 브라질의
떠다니는 식당, 말하자면 떠다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물 위의 식당. 우리 뭐 울릉도 갈 때 어디서 막 거기서 이제 밥을 막 만들어서 주고 이러는 그런 식당을 하는 바로 이제 이 그 셰프도 소개가 됐습니다. 하이스쿨 다닐 때 모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인간은 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하기를 너무 원하는데 그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로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무시무시하다 못해서 정말 괴기스러운 듯한 분위기도 있는 식당. 이게 트렌드랍니다. 자, 잠시 뒤에 두 가지 아이템 남았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그 디지털로 구독을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미국과 세계의 사람들에게 북한의 최근에 그 핵에 대한 주장이 왜 위험한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일 앞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관련 그 사진을 찍은 것 그리고 핵탄두가 소형화됐다는 것이 뭐 도대체 소형화면 어느 정도의 소형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같은 소형화된다는 것은 어떠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 잘 보여줬거든요. 아주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구성을 해서 핵탄두의 소형화라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핵 협상에 실패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뭐 크루즈 미사일, 수중 드론 요격하기 아주 힘들게 그리고 또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은 특히 한국 분들에게는 한국과 일본을 타격하기 그 공격에 아주 맞춤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사일에 대한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6번 그 지하 핵실험을 했지만 한 번도 작은 핵탄두에 대해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 31 또는 뭐 볼케이노 31이라고 부르는 이 핵탄두가 굉장히 작고 뭐 고체 연료를 쓰고 쉽게 운반하고 물론 완벽하다 하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증명되지 않은 것까지만 계산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핵 테스트 중단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서 이제 다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온 것으로만 봐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 미국과 미국 동맹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위험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사진 같은 것들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사진이 완전히 진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전보다 효율적으로 핵무기 그 개발을 해왔다는 것은 분명하고 심지어 이번에 위성 그 군사 위성 발사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또 그만큼 했으니까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기술이 발전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그 미국까지 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아무튼 7번째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완전히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것을 무척 그 상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매년 이때쯤 되면 모든 매체가 하도 귀여워서 안 빠뜨리는 뉴스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학생이 참여를 했던데 그 스펠링 비죠. 한 11만 명인가요?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뭐 괌에서 등등 참여를 해서 8학년 14살의 데브샤라는 학생이 우승을 했는데요. 5만 달러 받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몬필이라는 것의 스펠을 맞춰보시겠어요? 하니까 오늘 NPR의 어떤 기자가 S로 시작하니까 땡 S가 아니라 PSAMMOPHIL인데 사몬필이라는 건데 이게요 그 모래 속에서 많이 번식하는 미생물이랍니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 받으면서 트로피 받으면서 아직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하던데 전에도 2019년에도 2021년도에도 나와서 이 학생이
51등도 했고 76등도 했고 더 많이 연구를 해서 결국은 우승 트로피까지 오는데 4년이 걸린 거죠. 4년. 4년 동안 열심히 한 거죠. 금요일입니다. 아주 즐겁게 지내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